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의 동전맨 앵커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1년이 지났는데 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12.3 비상겸의 실체. 자, 그 실체 파라고 특검 출범했습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역대 최장 238명 역대 최대 수사 인력으로 이 비상겸의 실체를 팠습니다. 그죠? 뭐 기소됐어요. 30몇 명. 기소했는데 기소된 건지 또 저희가 재판하면서 또 알아볼 수도 있지만 궁금한 건 이런 거 같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한 건가? 알았나? 천공이 뭐 관여가 된 건가? 혹시 계엄날 대통령 술을 먹었나? 왜 한 거야? 조이들도 알았나? 대법원장도? 국민의힘도 알았어? 왜 12월 3일이야? 아,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건 내란 특검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서 답을 했습니다. 답한 것만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답한 것만.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박사님들? 일단 들어보자고요. 얘네, 이 특검이, 물론 특검이 진실입니다. 특검이 이렇습니다 하고 답을 했다고 그게 진실은 또 아닐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특검은 이렇게 많이 수사해서 무슨 결론을 내놨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가장 먼저 이거부터 알아봐야겠죠. 대체 비상계엄은 왜 한 건가? 왜 대통령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걸 했을까? 했을까? 내란 특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반대 세력을. 그리고 왜? 권력을 독점해서, 내가 독점해서 유지할 목적으로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가 혼자 권력을 갖고 오랫동안 하려고. 그럼 그 반대 세력은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야당,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또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알아보려면 웬날 알아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엄이 나왔나를 알아봐야겠죠. 자, 내란 특검은 이렇게 봅니다. 아예 그 출범하자마자 난 계엄해야지 라는 건 아니었지만 하자마자 뭔가 계엄에 대한 자꾸 뭔가 이게 뭐 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뭔가 계엄에 가는 쪽으로 갔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군하고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원래 국방부 자리에 대통령실 가면서 국방부랑 가까워지죠. 합참과 가까워지죠. 관저도 대통령 관저 옆에 합참의장 공간, 국방장관 공간이 옆에 있죠. 네. 군하고 가까워지면서 예전에는 같이 안 어울렸을 자리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관저에서 같이 술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머리와 입에서 계엄을 암시한 듯한 얘기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2022년이면 취임 첫 해예요. 그때 11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중에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한 한 있어도 닭싹 쓸어버리겠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엄을 시사하는 거라는 거고. 자, 2023년 3월 말에 김용현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죠. 그럼 이제 군 인사들과 몇 명 밥을 먹으면서 안가에서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어. 또 비상대권. 비상대권이 머릿속에 계속 계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계엄이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 왜냐하면 어떤 남학생이 누굴 좋아한다 느끼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만 있는 거랑 자, 이거를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사귀어야겠다. 라고 해서 사귀는 연애 관계로 가는 건 다르지 않냐. 이때는 마음만 있었다. 그런 걸 해볼까? 하다가 그럼 실제로 계엄에 착수한 시점을 박습니다. 내란 특검이 2023년 10월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3년 10월이라면 언제예요? 계엄이 언제 있었어요? 2024년 12월 3일이잖아요. 네, 그럼 뭐 1년 2개월 전. 그러니까 계엄이 즉흥적이라는 게 즉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1년 2개월 2023년 10월이냐? 자, 그때부터 이 세 사람이 준비를 했다고 봤습니다. 내란 특검. 자, 이때 뭘 했냐면 군 인사가 중요했다는 건데요. 이때 이 시기에
김용현과 노상원이. 이 둘은 이제 군에도 같이 있었고 원래 친하던 사이고 이미 정보사령관에서 나왔어. 전직이에요, 전직. 민간인이죠. 자, 비상계엄 시에 진압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9사단과 34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9사단, 34단이면 백마부대와 필승부대인데 경기도 고양 쪽에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거죠. 비상계엄 시에. 요걸 논의했다는 거고. 요때 이 시기에 인사를 한 게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나중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계엄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기 자 지금 재판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계엄 때 투입을 했던 이들의 인사를 이때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에 정하자라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제? 자, 그럼 총선 후에 하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비상계엄을 결행하자라고 뜻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사실은 이제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는 답답한 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의대 2,000명 증원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 보내고 이럴 때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왜 자꾸 민심하고 멀어지냐. 그다음에서 그거 뭐였죠? 그거 뭐 R&D 예산 깎고. 그런데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 중요하다라면서 당의 얘기를 잘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제 총선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어쨌든 총선 이후에 결과가 어쨌든 비상계엄을 할 거였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전제는 내란 특검의 얘기가 맞다면 이게 되는 겁니다. 전제가 맞다면. 어쨌건 그리고는 총선 한 달 전인 2024년 3월에 여인영, 이진우, 각종군을 불러가지고 약간 이게 뭐냐면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정치 상황은 종북 좌파가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내란 특검의 논리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총선에서 졌죠.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를 갑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요. 미국 하와이. 그때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에게 계엄을 암시한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군이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이 와서 이 내용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얘기를 한 거죠. 뭐 각하,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신원식 장관이 듣고 김용현 차장에 가서 계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원식 장관은 이번 계엄 뭐 수사나 재판에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줄곧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반대를 하니까 2024년 8월 바로 다음 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는 게 내란 특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계엄군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정작 수장이 계엄에 반대하니까 그러면 바꿔. 그래서 처장이 직접 국방부 장관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영전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방부장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내란 특검은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거 계엄 준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고를 했었죠. 하지철 스타일의 국방부 장관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을 준비한 거다. 내란 특검은 김민석 최고위원도 조사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알게 됐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까지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진 않지만 어쨌건 김민석 최고위원은 뭔가 아는 듯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죠.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괴담이다. 민주당 의원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023년 10월부터 쭉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선 2024년 9월 9일 이 논란이 있는 와중에 노상원 사령관은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특수요원을 차출하기 시작했다는 게 내란 특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북풍조성, 북한을 뭔가 도발시키기 위해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계엄을 할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왜? 합참이 소극적이에요. 아까 합참 의장도 계속 지금 들었는데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대응을 안 해요. 북한이 대응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로 내란 특검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도 파병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쪽에 뭔가 도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마침. 네. 그래서 어쨌든 대응이 그 이유로 들거든요. 내란 특검은 어쨌건 북한이 대응을 안 해요. 근데 이건 1차적으로 특검의 논리대로 하면 실패를 한 거죠. 요걸 이유로 이제 계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2024년 11월 5일에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가 이런 메모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적의 행동이 먼저 일어나요. 뭔가 행동이 먼저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계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한 거다라는 지금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북한 쪽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낸 논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때 얘기했던 이 논리. 야당이 다수당인 야당이 입법으로 독재를 하고 있고 공직자를 탄핵하고 당시 이제 방통위원장이 탄핵하고 이럴 때니까 검사들 탄핵하고 예산 편성을 반국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를 반국가 행위로 몰아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거다. 그 당시 이제 예산도 막 민주당이 막 몰아붙이고 할 때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내란 특검 논리는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북한을 도발시키고 야당에 핑계를 냈다는 거예요. 야당의 거대 야당의 독재를.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이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권력 가지려고 반대 세력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란 특검이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 노상원 여인형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상원 메모에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거죠.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이게 이제 반대 세력, 좌파 세력이라고. 그다음에 선거권 박탈. 그다음에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그러니까 국회가 반대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회를 없애서 국가 비상 입법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주자. 여인형 메모도 보면 민주당상 봉쇄,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조 운영. 다 체포 누구 체포? 반대 세력. 여기를 보면 뭐 홍장원 여인형 얘기 때 나오는 그 14명도 포함해서 보면 뭐 거기에 이제 김민석, 한동훈,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반대 세력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그때 최상목 당시 계엄 때 지시할 때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문건을 보면 이제 A4 용지를 하나 주잖아요. 거기 이런 게 쓰여 있었다는 거죠. 비상계엄 할 때 돈을 주고 국회는 아예 자금을 차단하고 국회를 거기가 해체하고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만들 거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고 또 반대 세력은 법관 체포 시도도 있었다는 거죠. 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는 반대 세력을 없애서 내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내란 특검의 논리입니다. 이게 근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궁금한 것들을 계속 풀어봐보죠. 동투더 뉴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선관위에 왜 군을 보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군을 선관위에 보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하려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내란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은 뭐라고 봤느냐? 총선 결과를 조작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뭐냐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잖아요. 그게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진 거지 실제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보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봤냐면 이미 국정원도 행정안전부도 감사원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런데 왜 선관위에 정보사를 보내냐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선관위 정보사가 선관위에 갈 때 막 이런 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망치, 송곳, 야구방망이. 왜 가져갔을까? 이런 걸 가져가서 고문하려고 가져갔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고문 도구를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조작하려고 했다. 요것 때문에 가져갔다고 봤는데, 어쨌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요. 자, 왜 12월 3일로 정했을까? 이거 궁금증이 많았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게 국회에서 이제 표결로 해제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했었으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주말에는 다 지역구 내려가 있어서 모이기가 어려운데 그날 평일이었잖아요. 평일에 굳이 해서 쉽게 이게 어쨌든 막대해서 10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빨리 국회로 올 수 있는 왜 그날을 택했을까도 의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속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천공이 무슨 그 당선 1000일 되는 게 12월 3일에 이때 하면 계엄 성공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 자, 내란 특검은 여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왜 12월 3일인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추정을 해요. 뭘 추정하냐면 노상원 메모에 이런 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근데 마침 보니까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다음 날인 12월 4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5일에 미국 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하려고 했더라.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은. 왜냐면 이때가 언제 시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고 아직 취임은 전이에요. 요 사이에 뭔가 일을 이제 계엄을 했다는 건데, 봤더니 1972년 여기 10월 유신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3주 전에 유신 선포.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유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보면 내란 특검은 이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이 움직여요. 계엄을 해서. 그러면 미국은 계엄하는 거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개입하지 못하도록 뭔가 뚜렷하게 누군가가 딱 빠른 결정을 할 수 없을 뭔가 혼란한 정권 교체기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미국이 이 12월 3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천공 이런 얘기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궁금하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걸까요? 왜 이 의혹이 많았냐면 당시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명태균 그때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터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 보면 명태균 씨가 뭔가 황금폰 얘기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계엄이라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많았는데, 내란 특검은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럼 주된 이유는 뭐냐? 아까 내란 특검이 얘기했던 권력을 오래 갖고 내가 권력을 오래 갖기 위해서 한 거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 대신 본인과 배우자 사법 리스크 해소도 포함이 돼 있다고는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계엄을 알았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당일날 오후 10시 20분에 이제 계엄 하잖아요. 근데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서울 강남에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당시 방문했던 성형외과도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몰랐던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얘기한 대로 계엄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군하고 너무 가까워졌다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 안과나 이 관저로 군들을 많이 초청해서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이제 집에 있을 때, 관저에 있을 테니까 합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안가나 관저에서 계엄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근데 그때 김건희 여사도 듣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모임에 있었던 군사령관, 그다음에 실제로 이들의 통화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상원과 만났는지를 봅니다. 그 왜 보냐면, 아니 영부인이 퇴직한 군인을 만날 사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노사원 당시 이제 퇴직한 정보사령관을 영부인이 왜 만나겠어요? 근데 만났다면 만난 그 자체가 계엄에 뭔가 개입한 것 같은 걸로 정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 셋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관여 사실은 없다였습니다. 오히려 계엄 이후에 여기 이제 화제가 된 뉴스 기억나시죠? 너 때문에 나 망쳤다고 화를 냈다는 거죠. 이러면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김건희 여사의 지근거리에 있던 인물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다 망가졌어.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라는 걸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가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김건희 여사가 많이 개입한 정황들이 있다라고 또 내란 특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죠? 진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를 했나? 하도 민주당이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자, 민주당은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간부들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고 계엄사령부가 사법권 이양을 요구하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갖고 와라고 하면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면요, 계엄이라는 건요, 계엄권 안에는 계엄이 발생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계엄이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계엄이에요. 입법부는 안 돼요. 왜냐면 입법부는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계엄을 발동하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실상 계엄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협력했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제기하는 건데 내란 특검은 그런 정황은 확인이 안 된다.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왜 무혐의냐? 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시 40분에 법원에 가요. 그러니까 계엄 발동하고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1시 2분에 이게 해제가 돼버려요. 해제가 된 건 아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론이 통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 12분 만에 이 사이에 뭘 할 수가 긴급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당시에 계엄사에서 법원 실무자에게 자 계엄사령부로 연락한 파견하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대법원이 거부합니다.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협력할 거였으면 보내서 뭔가 그럼 사법권 이양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도 안 갖고 회의를 열었다고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이건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자, 또 궁금한 거. 국민의힘도 동조했다라고 하면서 막 정당 해산까지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요것도 보면 그럼 왜 국민의힘도 동조했냐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 뭔가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으니까 수상하다. 조지현 의원은 계엄 선포 5시간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 이거 뭐 수상하다. 그 다음에 신동욱 의원 뭔가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는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해. 수상하다. 뭐 다 무혐의. 전혀 이 계엄과는 무관한 통화였다. 라고 결론. 여기 뭐 계엄과 무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계엄 이거 동조하는 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자, 그 다음에 비상계엄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술 먹은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있었죠. 뭔가 뭐 얼굴이 빨개 보인다는 둥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확인 불가. 이거는 안 먹었다는 아니고 먹었는지 확인을 못하겠다. 음주운전도 하루가 지나면 측정이 안 되는데 이걸 뭐 증거를 뭐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고. 혹시 천공이 뭔가 아까 그거는 그 12월 3일 정하는데 천공도 확인 안 됐다라고 무속인들은 확인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천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 특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공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
그죠? 이거는 천공을 아예 조사를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나 뭔가 천공과 논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과 동조한 거 아니냐, 요것도 보는데.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이제 취소하는 결정 때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란 특검 지기현 판사가 뭔가 윤석열 구속 취소를 대법과 뭔가 뭐 짜고 취소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왜 내란 동조예요? 지금 이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난 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게 뭔가 내란 세력과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내란 특검 끝나요. 34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잖아요. 예. 그거 뭔가 짬짬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심우정 당시에 검찰총장 얘기할 때 그거는 못 밝혀냈다. 요거 왜냐면 당시에 이제 내란 특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이 가 있잖아요. 근데 파견된 검사가 검사하면 이제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했다. 그다음에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뭐 PC 초기화로 증거인멸, 이거 이제 국가기록원과 관련,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부분이라 요것도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수분으로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있어요. 예. 뭘 밝혀낸 거야, 그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계엄 여기저기 떠든 거는 다 알았던 사실인 것 같고, 그죠? 뭐 음주는 확인 안 됐다고, 불가라 그러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밝혀낸 게 별로 없다. 아까 왜 12월 3일인가도 명확하게 모르는데 추정만 했다, 뭐 이런 건데 180일 동안 뭐 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 막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네. 이런 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뭐 특검은 뭘 수사한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건 뭐 결과적으로는 없으니까 뭐 또 못 밝혀낸 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건 내란 특검은 넘겼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한다면 요게 다시 이제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또 뭐 새로 의혹 제기되면 또 그것도 또 특검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계엄에 대한 궁금증들, 어쨌든 내란 특검의 결론, 하여튼 질문들은 다 진짜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답변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가 계엄 1년 되는 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체 이 재판을 몇 번 받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매일 뉴스에서는 재판 소식이 들려오곤 있는데, 이 재판이 대체 어떤 재판인지, 주로 3특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어느 정도 기소를 한 건지 매일매일 뉴스는 접하지만 정작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점포를 선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재판정에 자주 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이번 주에 구형까지 있었죠. 검찰 구형.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 3특검의 활동이 곧 종료가 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종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특검은 어디까지 왔고,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재판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을까요? 재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2개의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매일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매일처럼 느껴지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끔은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 재판은 지금 2개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내란 혐의. 저 이번 주만 보면
그러면 3번인데, 왜냐면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1일부터 새로운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3개의 재판이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보통 재판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 재판하면. 어쨌건 그러니까 보면 내란 재판이 이렇게 잡혀 있고 빨간색, 체포방해 재판이 이렇게 잡혀 있고 새로운 재판이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더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재판이니까 5일 중에 이틀은 차는 거고, 하나 더 시작하니까 이제 3번이 돼. 일주일에 3번 재판 받을 상황이 되는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가니까 거의 매일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거냐? 첫 번째 재판은 이게 가장 중요한 재판이죠. 빨간색.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본질을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 재판부가 바로 이 지기현 재판부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요, 3특검과 무관하게 그 전에 이미 검찰이 12월 3일에 계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1월 26일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4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왔어요. 1심은 거의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걸 이제 내란 특검이 받아가지고 수사하고 또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판결문 쓰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면 이 가장 중요한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8일, 내년이죠. 1월 18일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구속됐다가 한번 풀려났잖아요. 이게 지기현 판사가 그거 풀어줬다가 여당이 이제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 기소된 시점이 이제 올해 7월 19일이에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구속 기한은 6개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나면 뭐 이제 상관이 없지만 1심 선고가 늦어져서 6개월 뒤까지 선고가 안 나면 그 선고 날 때까지 풀려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랬다가 뭐 예를 들어 1심에서 다시 구속시키세요. 그럼 다시 구속이 되는, 재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1심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쯤 나온다고 생각하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8일에 풀려났다가 2심 결과를 보고 다시 구속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니면 뭐 무죄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관측으로는 만약에 이때 구속 만료가 되면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를 할 거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때 풀려날 거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2월쯤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제가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핵심 증언들이 증언 인사들이 이제 이미 마쳤습니다. 내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뭐 곽종근 당시에 국회에 이제 군인을 보낸 특전사죠. 예, 특전사령관. 의원들 끌어내라 내가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나와서 증언했고요. 여기 나왔어요. 이 재판이에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나와서 내가 뭐 말렸었다 증언, 뉴스에 나왔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특전사 공수여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 당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서울경찰청장, 당시 더 사렵게 판단 못해서 후회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이미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 혐의가 뭐 워낙 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법 제87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기현 판사의 선택지는 단 3가지입니다. 무죄, 무기징역, 마지막 사형. 3개 중에 1개의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이 재판이 지금 이 본질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엄에 대한. 근데 이게 아니죠. 재판이 지금 2개가 더 있잖아요. 하나 시작했고 2번째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체포영장 이제 처음에 계엄하고 나서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관저에 이제 대통령 머물고 있고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를 불법으로 동원해서 이 저지하려고 한 혐의 요겁니다. 혐의로만 따지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대통령 경호법 위반 혐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이런 것들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 사람들이 주로 나오겠죠.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 그때 뭐 경찰을 뭐 이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아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이 재판은 좀 달라 보이지만 요 내용도 같이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엄 당일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국무회의라는 거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무위원은 다 자기가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서 몰아붙였다는, 그래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그 다음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문제가 될 걸 예상하고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 그 다음에 허위로 공문서 작성했다는 혐의, 뭐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요, 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19일에 기소가 됐고 9월 26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면 다 그냥 직위원 판사가 할 것 같은데 어때 보면 다른 판사가 앉아있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박사님들 똑똑하셔서 안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재판부가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꽤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비화폰 삭제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 기억나시죠? 비화폰 삭제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방침이 어긋나면 박살나는구나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두려워할 테니 총기를 보여주면서 훈련 영상을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요런 이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후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문은 임의로 작성한 참고 자료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허위 작성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부속실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재판이 이제 1일부터 시작됐다는 그 평양 무인기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10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하려고. 그럼 북한이 도발하면 그걸 명분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그 의혹에 대해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 이적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인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11월 10일에 기소가 됐고 1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다른 재판부예요.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 백대현 판사, 이정엽 판사가 이제 요거 평양 무인기는 하고 있고, 요거는 김용현 전 장관,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도 이 건으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 이적 혐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더 센 외환 유치죄를 이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 두 가지 혐의로만 재판을 기소가 됩니다. 그게 하나가 내란 혐의, 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또 하나가 외환죄. 외환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외국과 통모하여는 뭐냐면 통했다는 뜻이에요.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대한민국 엄청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면, 그게 외환죄인데, 통하려면 뭔가 외국 어떤 세력과 뭔가 통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적이라는 건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면 이적죄잖아요. 보통 이적죄가 국가보안법, 간첩들한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자. 얼핏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 누구한테 이로운 거야? 그럼 적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이잖아요. 그럼 북한한테 이게 왜 이로운 거야? 라고 보면
이 혐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평양 무인기가 떴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 무인기를 보고 그때 막 이런 거 보냈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인기라는 게 우리의 군사 기밀인데 그 기밀을 보내서 그 군사 기밀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인 기밀을 알게 됐다. 예. 그게 북한한테 이로운 거다. 이 혐의로 이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재판. 이건 또 뭐냐? 무슨 얘기냐면 재판이 이제 진짜 더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 지금 이제 세 개의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네 번째 재판이 곧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최상병 특검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번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하는데요. 첫 번째 기소한 게 이 네 번째 재판이 될 건데 뭐냐면 최상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구하다가 이제 순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직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 있으니까 VIP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설. 그래서 경로한 이후에 임 사단장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외압이 행사됐다는 혐의. 그래서 박정훈 대령, 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박정훈 사단장은 이제 뭐 이렇게 자천 항명이라고 해서 처벌받는 요게 이제 외압 행사 혐의인데 요게 이제 기소가 됐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 서류 무효 혐의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VIP 경로설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이 기소를 한 거죠. 이거는 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에 기소가 됐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재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우인성 재판부에서. 근데 최상병 특검이 기소를 따로 했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먼저 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하나를 더 기소한 게 뭐냐면 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이때 당시에 워낙 논란이 되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종섭 대사를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설명은 이랬었습니다. 호주가 우리가 방위산업, 방산, 우리 물건 팔 것도 많고 해서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장관을 보냈다 했는데 최상병 특검은 그게 아니라 이때 이 혐의로 이미 시끄러우니 이 VIP 경로설 이런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를 시켰다 이렇게 보고 해외 도피 혐의를 그래서 범인 도피 혐의, 그다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기소했어요. 요거는 또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 재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재판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판사가 계속 바뀌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 보시다가 앞으로 자 이정엽 판사는 이랬습니다. 그럼 이게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하는 거구나. 자 우인성 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면 순직해비 VIP 경로설 묻는 거구나. 외압수사. 앞으로 이제 한성진 판사 하면 이종석 호수대사. 지기현 판사 내란 혐의. 백대현 판사 하면 아까 체포방해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좀 뉴스 볼 때 더 눈이 뜨이시겠죠? 요것도 11월 27일 최상병 특검이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기소한 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받게 되는 재판은 요거 이제 최상병 특검 끝나면서 5개 재판이 됐고, 근데 문제는 아직 이 두 특검이 안 끝났어요. 내란 특검은 12월 14일에 끝나고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끝나기 전에 또 추가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또 재판을 받게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2개가 진행 중이고 1개는 시작했고 나머지 2개는 곧 시작을 하고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또 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있을까요? Don't to the news. 김건희 여사의 재판 상황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1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는 재판 상황이 이렇게 매일매일 들리는 것 같지는 않죠. 뉴스를 보면. 자, 1개의 재판인데 그렇다고 한 건은 아니고요. 3건이 1개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요거는 이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뭐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녹취 같은 게 나오고 증언도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김 여사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갔죠. 처음에 이제 나는 수익 얻은 것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났고 나는 가담한 거 없고 난 돈만 태웠다 했다가 약간 좀 불리한 증언들이나 진술들이 좀 나오고 불리한 녹취가 나오고 이제 증언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받은 혐의. 요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돼 있다는 거죠. 네, 명태균 씨가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나는 의뢰 없이 나 혼자 진행을 했다라는 뜻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김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아본 건 맞는데 뭔가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주니까 받기만 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맞서고 있고요. 이 재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은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샤넬백, 그다음에 그 그라프 목걸이 요건이죠. 통일교로부터 명품 백들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알선수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라고 했다가 이제 왜냐면 줬다는 쪽, 그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받았다는 쪽, 건진법사가 다 그래 맞아요 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샤넬백은 내가 거절 못해서 2번 받았다. 하지만 이 그라프 목걸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건은 8월 29일에 기소가 돼서 9월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0월, 11월 2달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지요. 이 재판은 누가 하고 있냐면 형사합의 우인성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27부. 우인성 재판부 아까 본 것 같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VIP 경로설, 최상병 특검의 VIP 경로설과 외압 수사 의혹, 요 재판도 우인성 재판부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 다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자, 요 재판이요. 이번 주에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 28일에 1심 선고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1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까 제가 내년 2월쯤에 그게 나올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도이치모터스 혐의와 이 명품백 혐의 요거 합쳐서 징역 11년, 그 다음에 명태균 징역 4년, 그래서 합쳐서 총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때려주세요 라고 이제 1심 재판부에 요구를 한 거죠.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여사가 헛웃음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년 1월 28일에 선고가 됩니다. 동투더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자주 보이는 이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이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거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방조니까 도와줬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난 개헌 말렸어요. 반대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검은 뭐라고 봤냐면 아니다. 여기 CCTV를 봐라. 당시 이제 국무회의 하려고 하는 CCTV 현상인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여기 4명 남았어. 국무회의 하려면. 그랬더니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가운데 이분인데요.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처럼 사실상 이 협조를 했다는 거죠.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방조 혐의.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공문서 작성 뭐 이런 어떤 혐의가 있는데 위증 혐의. 탄핵 때, 헌재 때 했던 혐의랑 다르다. 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이 CCTV 관련해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내가 당시 거의 멘붕 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관련 모든 재판 중에 가장 빨리 선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1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래서 1월 21일에 1심 선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 그 첫 번째 재판이 1월 28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일주일 전에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33부 이진관 재판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뭐 사실상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뭐 비상계엄 선포부터 그래서 이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다음에 내란 임무 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비화폰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계엄하려고 경호처에서 비화폰 받아갔다. 그리고 비화폰 없애면서 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이거는 이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평양 무인기 의혹 아까 보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의혹도 일반 이적죄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최상병 특검은 끝났지만 내란 특검 이제 12월 14일에 끝나는데 아직 기소하려고 지금 열심히 수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더라도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요건 추경호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이 표결 방해 의혹 하려고 했는데 일단 거긴 기각됐지만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표결 막아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걸 또 기소를 하겠죠.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다음에 사법부가 가담한 의혹, 뭐 청탁금지법, 은폐 추가 수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건희 특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원래 16개 혐의 수사를 이 특검 출범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금 3개만 지금 재판에 넘어가서 먼저 기소를 한 거죠. 그거는.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 뭐 더 추가로 명품백 고가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뭐 바쉐론 시계 비롯하여 그런 거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코바나 컨텐츠에서 뇌물수수 의혹, 요거 이제 후원금 기업들한테 전시할 때 후원금 협찬받은 거 그 뇌물 아니냐는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할 때 코바나 컨텐츠에서 함께 일했던 그 업체에게 뭔가 몰아준 거 아니냐는 의혹,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다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엄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그걸 수사를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죠? 검찰이 초반에 하다가 정권 바뀌고 3특검이 이걸 수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재판이 조금 시작이 된 거라면 내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죠? 12월에 특검이 다 마쳐지면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재판을 넘기겠죠. 그럼 내년은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 재판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기현 재판부, 뭐 우인성 재판부, 뭐 이런 재판부들 있잖아요. 이런 재판부는 어떻게 배당이 됐죠? 무작위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해요. 돌려가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주당 추진하는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판사를 예측할 수 없게 누구도 심지어 대법원장도 할 수 없게 그 판사의 양심과 법률을 믿고 돌리는 게 사법부의 독립인데 이렇게 별도 외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하는 거 이제 이들이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재판 판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법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이 이제 통과될 것 같죠.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모든 법안들은 이제 이들의 손을 떠나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건들을 다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도 끝난 게 아니다. 이 3특검 끝나면 2차 종합특검 3특검에서 미진한 걸 하나로 모아서 또 종합특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재판은 당연히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수사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더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뭐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내란 수사 올해 내내 했잖아 수사 이거 완전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거 계속 끌고 가려고 아주 그냥 수사도 재판도 계속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자, 내일은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인간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민주당의 권력 구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야권의 권력 구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완벽한 어쨌건 큰 리더십 속에서 정청래 대표 뭐 그 둘러싼 김민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명확한 리더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명실상부한 대표지만 어쨌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국민의힘 내부도 보면 장동혁 대표로 가까지 명확하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워낙 정치 경험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떠오르는 별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정치 경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는 믿고 갈 수 있는 거야? 관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플레이어들은 지금 이런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쨌건 국민, 당 지지층, 국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금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의 권력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열심히 지금 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을 때만 해도 진짜 국민의힘이 막 맹공을 퍼부으면서 이거 민주당을 수세로 몰 수 있다. 생각보다 집권 첫 해에 찬스가 왔다. 라고 했지만 지지율이 별로 안 움직입니다. 예. 1차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1차 고민 여기에 있어요.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벽을 넘어야 돼요. 사과와 절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다음 주가 12월 3일 계엄 1주년입니다. 자, 이 속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 5명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죠? 자, 이들의 야권의 권력 구도를 이들 5인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Don't the news.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조갑재 대표, 지방선거 때 살아야 하기에 내부에서 장동혁 선장 자격 없다. 다른 선장을 모셔야 한다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마치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를 교체할 수도 있을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여기 보시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위예요. 뭐 어떤 거는 뭐 여기 조국 정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서는 1위로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선두권이에요. 야권에선 그러면 장동혁 만약에 날리면 누굴 세워? 없죠 뭐. 지금 1위예요 장동혁 대표. 어떻게 날리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장 대표 물러나면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만큼 사실 국민의힘 쪽 야권 쪽에서 씨가 마른 좀 측면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보면 뭐 재선 3선 의원들 많이 가서 면담도 했거든요. 근데 면담하고 나서도 그냥 일단은 뭐 이런 얘기 하죠. 외연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동혁은 흔들지 말자. 장동혁 지도부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일단은 장동혁까지 흔들리면 우리 당이 정말 중심이 없다. 여기에는 이제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힘이죠, 어쨌건. 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번 달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사실 특검이 이제 체포할 때 기각됐어요, 결국. 기각됐는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할 때 보면 사실은 맞는데 이게 범죄인가? 다툴 소지가 있다. 특검은 범죄라고 하는데 맞나? 이런 이제 퀘스천을 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쓴 SNS 글을 보고 이게 이제 내란과 같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체포가 좀 무리한 소지가 있다. SNS에 글 썼다고 체포하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교안 대표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는 거 부정선거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같은 말을 해도 황교안 전 대표도 인권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당 주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강성만 보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생각은 뭐냐? 지금은 더 당당하고 강하게 싸워야 할 때다. 누구와? 민주당과. 이렇게 막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모든 걸 말살시키려고 하는, 검찰과 사법부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내가 중도로 안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도.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연초부터 변화할 수 있고 12월 말까지는 일단 지지층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죠. 지금 이슈는.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12월 3일 계엄 1년인데 요게 이제 사과와 연결이 되는 건데, 계엄 사과와.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사과를 한다고, 일단 사과를, 장동혁 대표 쪽은 얘기는 이렇죠. 이미 사과를 많이 했고 안 한 게 아니고 계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사과한다고, 예, 이게 해결이 되고 넘어가냐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민주당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엎드리면 밟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를 할 때마다 늘 밀렸다. 오히려 사과로 뭔가 국면이 잘 전환된 적이 없다. 그럼 사과가 정답이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연도 우리가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는데 이제 같은 당은 아니니까요. 절연합니다. 라고 절연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중도 쪽에서는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 절연해야지. 멀어져야지. 계엄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떼내야지 라는 쪽과 그래도 안 떼진다. 오히려 지지층만 실망해서 나간다.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자, 이제 다음 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제 계엄 원내대표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이 만약에 돼버리면 이제 이걸 우려하는 거죠. 이제 정당에상. 예. 해산으로 가진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된다면 국민의힘 전체가 계엄과 내란 프레임으로 다시 빠져들고 그 여론으로 인해서 헌법재판 민주당이 몰아붙여서 정당 해산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절연하고 사과하고 해서 지지층마저 떠나보낸다면 우리 당은 정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고민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다면. 어쨌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12월까지는 고비를 넘겨보자. 이 계엄 고비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똘똘 뭉쳐서 싸울 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쪽도 어쨌건 그 다음부터는 뭐 당도 개혁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게 이제 당 주류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니까. 자, 주류 세력은 어떤 생각이냐를 보면 일단 이 계엄, 절연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걸로 지금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류 쪽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일단은 싸우는데 힘쓰면서 똘똘 뭉쳐 있자. 왜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불안하니까요. 똘똘 뭉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우리가 황견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또 절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류 세력에서는 그건 아닌데 윤 어게인과는 확실히 좀 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당수는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망이에요, 관망. 왜? 총선이 멀었거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장 머릿속에 뭐였어요? 다음 총선 공천이죠. 근데 아직 총선이 멀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총선 공천권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아직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장동혁 대표에게 굳이 줄 설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당이 흔들리니까 장동혁 대표를 흔들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거예요. 많은 주류들이. 그리고 관망입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지방선거는 물론 뭐 조갑재 대표처럼 지방선거 너무 중요해 이런 의원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 의원은 지방선거는 좀 내 얘기는 아닌 거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총선 때처럼 막 이렇게 달려드는 분위기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문에 마음이 타는 건 누구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죠. 그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Dong to the news.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민주당이 계속 때려요. 그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오세훈 시장 때리기를 합니다. 왜 때려요? 일단 힘이 세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예. 서울시장을 뺏어와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워낙 강력하니까, 워낙 오래 하기도 한 터줏대감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민주당이지만 여기 쉽지 않거든요. 이 싸움은, 경기도는. 근데 서울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싸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잡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 시장이 어쨌든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는 목소리가 달라요. 수도권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층. 무슨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 계엄사가 왜 한 번만 해? 왜 5번만 해? 필요하면 5번도 하고 100번도 해야지. 장동혁 대표 아까 뭐라고요?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꼭 숙이고 또 숙이고 또 숙여야지. 계엄은 잘못했으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중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왜요? 지자체장은요, 마음이 급해요. 특히 수도권은 중도가 세잖아요. 당장 내년 6월에 선거 치러야 돼요. 본선에서. 지금 당 지지율 20, 아까 몇 %였죠? 20 몇 % 초반대? 그걸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중도를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당이 안 가요. 그러니까 계속 당한테 지금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박현주 부산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결집은 될 만큼 됐어요. 이제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기초단체장들 모였는데, 부산 중구청장인가요? 구청장이 우리는 개딸당 되면 안 된다. 민주당처럼 강성당원이 정당이 되면 안 되고 대중정당이 돼야 된다. 당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게, 지자체장들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금 자기 다음에 돼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 갖고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어쨌건 오세훈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한강버스 문제도 있었고 뭐 명태균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으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는,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봐야 돼요. 근데 또 묘한 게, 한강버스 뭐 지금 종묘 이런 거 계속 때리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근데 누가 잘 안 도와줍니다. 이게 누가 안 도와주냐? 이 장동혁 대표가 또 잘 안 도와줘요. 뭔가 참전해서 오세훈 시장을 쉴드 쳐주지는 않아요.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불리는 다른 나경원, 신동욱 의원과 사실은 더 친하긴 하죠. 이쪽과 장동혁 대표는 결이 여기가 더 친하긴 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가 오 시장하고 각을 세우거나 오 시장은 안 돼 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비슷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지금 이제 중도표를 얻어야 되니까 서울 의원들, 이런 의원들과 함께 많이 활동을 지금 하면서 중도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개혁신당과의 연대입니다. 오 시장 선거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있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도와주기도 했고, 둘이 워낙 친하죠. 김병민 서울부시장도 이준석과는 자주 소통하는 사람이고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 많다. 협력해 나가는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 시장이 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과 연대를 얘기를 하냐면, 갈라지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박빙인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어쨌건 합친 값만 보면, 물론 합친다고 무조건 그 단일 후보가 다 먹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산수적으로 합치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라지면 진다는 거예요, 보수표가. 그래서 무조건, 왜냐면 1, 2% 사이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패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쪽에서. 장동혁 대표가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플레이어 이준석 대표는 그럼 뭐 어떨 거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키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칠 수 있냐는 거예요. 합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합당이 아니면 연대예요. 합당은 아예 이제 당을 하나로 합치는 거고,
연대는 이제 같이 나와서 후보를 안 내는 거죠. 한쪽이. 이쪽 후보가 나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지역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반대인 경우는 반대로 하고, 그러면 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대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지사의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달긴 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난번에 출마했던 김은혜 의원은 안 나올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소극적이고, 지금 이제 원유철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를 안 내는 거죠. 대신 다른 지역, 특히 뭐 서울시장 이런 데는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연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근데 이준석 이 두 당이 연대가 돼?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장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인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과나 절연에서 소극적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요. 겉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시즌2다. 계엄사가 기대도 없고 계엄사가 안 하고 가면 그냥 황교안 대표처럼 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갖고 공격을 받자 쉴드도 쳐줬어요.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뭐 7채가 8채 있다고 공격받았잖아요. 그때 마이바흐나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경차, 용달,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한다라고 쉴드를 쳐줬는데,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 그래서 뭔가 하고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주류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그 주류 세력이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 쫓아낸 거잖아요. 결국 그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쫓아냈잖아요. 그때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흔히 말하는 싸가지도 없고 뭐 별로다 뭐 엄청 그랬었는데, 또 친윤 주류도 얘기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보단 낫더라. 뭐 좀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반사이익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공격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뭔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지났고 하다 보니까 반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니까, 주류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좀 반감이 있죠. 날 그렇게 때려서 쫓아냈는데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하는 마음도 좀 있을 텐데, 어쨌건 예전보다는 좀 가까워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까지 갈 거냐? 아직까지 넘어야 될 벽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연대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안 한다 그러죠. 절대 안 한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절대 안 해요. 근데 뭐 정치에선 절대는 없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죠. 오세훈, 이준석, 이 박형준 시장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히 서울 의원들, 또 소장파 의원들은 중도로 가야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윤어게인하고는 완전 절연하고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중에 대표자가 한 명 남아있죠. 한동훈 전 대표죠. Don't to the news. 자, 한동훈의 존재감은 계속될까요? 살아날까요? 자, 보십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달리 이게 큰 흐름은 오세훈, 이준석과 같은 쪽이에요. 중도로 가야 된다. 외연 확장해야 된다. 중도는 실존합니다. 이들을 대변해야 독재를 막고 수권 정당 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 없인 못 이긴다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예요. 한 전 대표 암흑기를 겪었죠. 암흑기 맞았던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그 전에 개입을 했죠. 사실상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장동혁 찍지 말고 김문수 찍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결선 붙었을 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됐어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죠. 명분은 뭘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면서 명분을 잃은 거고, 실리는 그렇게까지 해서 장동혁 대표를 막으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됐으니까 본인의 영향력도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거가 드러난 상당히 힘든 구속.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기를 할 수 있을까?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뭔가 두 가지 최근 사건으로 해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살아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항소포기죠.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에 포기한 거예요. 항소 포기하자마자 가장 빨리 올린 야권 인사입니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그 특유의 엣지 있는 그 이 발언 하나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취소에 대해서 나와 토론합시다 하면서 공격적인, 이전까지는 사실 인터뷰도 안 하고, 한동훈 대표 제가 암흑기라고 표현한 곳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본인은 가겠다고 지방 민심 탐방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브 하고 이러면서 민심, 국민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정치와 좀 발을 떨어뜨려 놨었다가 이 건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도 하고 많이 하면서 이 이슈를 지금 주도를 했죠. 이 이슈가 왜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이슈냐면, 한동훈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정권에게 물러서지 않고 권력에게 할 말 하면서 절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조선 제1검 이미지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조선 제1검이 검찰에서 다 죽어버린 모양새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신중하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반발했지만 결국 누구도 다 항소를 한 건 아니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검찰총장이 지시할 수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사검사들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권력 말 들은 거죠. 그때 권력 말 안 들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의 그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 눌렀던 추미애, 조국 이런 당시의 장관들과 대비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교롭게도 또 하나가 터진 거예요. 론스타 승소란 거죠. 론스타가 우리나라에게 신청했던 배상금이 원래 18조 수조 원이었다가 많이 3천억으로 줄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3천억도 우린 낼 수 없다, 우리의 혈세를 낼 수 없다라고 취소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겨버린 겁니다. 당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는데도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취소한 거가 덕분에 우리가 3천억의 세금을 아꼈네 라는 모양새가 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얻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존재감은 이제 다시 살아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 뭐 할 거냐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뭘 할 거냐. 그럼 다음 지방선거 때 진짜 서울시장 나올 거냐? 아니면 부산에서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의원과 겸직할 수 있으니까 의원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부산시장 나오려면 의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잖아요. 부산에서, 북구에서. 그럼 그 자리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나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공천을 받아야 돼요, 공천을. 그럼 장동혁 대표나 친윤 주류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싸늘하거든요. 그럼 과연 공천 받을 수 있을 거냐. 거기다가 또 장동혁 대표가 어쨌건 당원 게시판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로. 그 이슈도 좀 남아있고요. 존재감은 과실하는데, 존재감이 또 살아날수록 당내에서 또 보수층 일각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유리한 이슈라고 해도 요즘 보면 하루에 10개 이상 글을 올린대요. 이렇게까지 꼭 그렇게 또 해야 되냐, 이걸 또 좀 이렇게 약간 고깝게 보는 보수층 시각도 있던데요. 그거야 어쨌든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니까 얘기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보수층의 이런 시각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당내 비판이나 고언은 마음 먹고 자제하고 있다. 지금은 도움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어쨌건 지금은 장동혁 대표와 뭉쳐서 싸울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결국은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은 어디서 살아요? 여기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이 주류 세력이 한동훈 대표 안 좋아하던 주류 세력들이 갑자기 한동훈 대표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이 존재감은 결국 뭐가 이게 되냐면 지지율이겠죠, 지지율.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대선 후보의 반열까지 올라갈, 그래서 지지율을 상승할 것이냐. 무슨 얘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버티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지지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숙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은 이제 연동해서 굴러가는 거겠죠. 예. 장도혁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끔 한동훈과 손을 잡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본인의 존재감을 과연 더 과시해서 드러낼 수 있느냐, 요 지지율, 국민들의 지지율, 네. 그 부분이 아직 지방선거라는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때는 분명히 중도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또 12.3 계엄 1년을 맞아서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계엄 해제에서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지지율과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좀 봐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자, 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5인방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번 12월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계엄의 늪을 건널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뭐 절연이든 아니든 의견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12월 3 계엄 1주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 요걸 잘 넘어서서 계엄의 늪을 건널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 이후에 당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쇄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명을 개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들은 어쨌건 요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하는 건데, 쉽지 않은 이유, 완벽하게 건너자는 쪽. 건너고 싶지만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너고, 우리가 건너고 싶다 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그릴 수는 없다는 쪽. 여기 비슷한 쪽이고, 여기도 이제 건너야 된다는 쪽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중도 쪽이고, 여기는 쪽 지지층 쪽, 이제 친윤 주류들은 이제 약간 양쪽을 다 원하는 쪽. 두 번째, 이거 건널 수 있는 거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묻지?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이들이 다 뭉칠 수 있냐는 거예요. 뭉칠 수 있을까? 뭉치면, 정말 고스란히 뭉치면 상당히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될 텐데, 지금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워낙 사이 안 좋잖아요. 오히려 여기 오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있고 중도층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를 안으면 중도층이 좀 오는 것보다 지지층이 더 빠져나간다는 게 지금 이쪽 생각이니까. 근데 또 중도라고 생각이 비슷하냐? 이렇게도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별로 교류가 없어요. 여기는 친하지만 여기도 큰 교류가 없고, 이들이 과연 뭉칠 수 있을 거냐? 생각이 같다고 지금 다 뭉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게다가 당도 달라요. 그죠? 당도 달라요. 다 범야권이긴 한데, 과연 이들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요게 되면 지방선거 때 이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고, 안 그러면 참 힘든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의 키는 결국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일단 계엄의 늪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들을 다 포용해서 본인의 지지층까지 다 하나로 끌고 가면서 지방선거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이것 중에 일부를 포기하고 그냥 지방선거를 조금 덜 이기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키는 장도혁 대표가 지고 있고, 어떻게 할지 12월이 되게 중요한 분수이 될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직결되는 이 문제 연내에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요거까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정리를 할지, 그리고 그 이후 넘어갈 수 있을지, 12월에 국민의힘의 운명 중에 상당수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